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항의하는 유권자들이 서울올림픽공원의 송파구 개표소 앞에서 사흘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정치권의 진영 싸움과 선을 긋고 오직 참정권의 문제라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정치권의 대응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박재훈 기자,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나요? 네,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송파구 개표소 앞은 벌써 사흘째 자리를 지키는 유권자들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 입구인데요. 이들의 재선거 구호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면서 지난 5일부터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어제 한때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현재 정확한 집회 규모는 확인이 어렵지만 서울시의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올림픽공원엔 오후 6시 기준 3만 명 이상이 모인 걸로 추산됩니다. 이 중엔 공원 내 다른 장소에서 열린 콘서트 참석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개표소 8개 출입구에 각각 모여 투표함 반출 여부를 감시하면서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표소 입구를 교대로 지키고 있는데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 주변에 기동대 등을 배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내일 오전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참정권 수호라는 명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과거 정치색이 분명했던 집회들과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30 청년층이 주축이 돼서 정치적 구호는 삼가달라, 후원금 모집을 하지 말라며 정치색이나 금전적 동기와는 무관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유진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재선거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재선거! 재선거! 집회에서 흔히 보이는 팻말이 아닌 직접 쓴 손글씨입니다. 재선거 후에 정치적 구호나 문구를 금지하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특정 정치 진영을 대변하는 걸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제한을 둔 겁니다. 우리의 이 분노가 한 세력의 분노로만 프레임화되면은 참가자 누구도 후원금을 모집하지 말라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순수한 의도가 많이 희석되거나 아니면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집회 분위기를 바꾼 건 2030 세대를 주축으로 모인 시민들입니다. 참가자들은 참정권 침해에 분노해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같이 왔고요. 이 나라는 내 것이라는 민주주의의 그 생각이 젊은 층까지 많이 확산이 되어서 SNS 통해서 잠실 7동에 투표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애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와서 힘을 보태야 된다고. 현장에 오지 못한 시민들이 보내준 스케치북과 물, 간식들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인 질서 유지에 나서면서 사흘째 사고 없이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야권은 선관위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 문제에 올인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중앙선관위를 겨냥한 1, 2호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송파 올림픽공원에서 나흘간 이어지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집회를 시민 저항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전투표제 폐지를 비롯해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역을 포함한 모든 곳의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당선되었으니 그 지역은 빼고 논해야 되는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었던 어제 최고위 직후에도 재선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하루 만에 기류가 바뀐 겁니다. 당내 일각에선 당 지도부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장 대표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 대표와 별개로 당 안팎에선 선관위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선거 감찰관 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원외 당협위원장 53명은 중앙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중앙선관위 지도부 전원은 상응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신동욱 최고위원 등은 경찰청을 찾아 송파 올림픽공원 집회에 따른 경찰의 안전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거 기간 집중되는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2호 법안으로 각각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도 공동 발의하겠다고 가세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부실한 선거 관리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SNS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선관위 전면 개혁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론이 힘을 받는 아예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낸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며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을 비롯해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도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요구한 사전투표제 폐지와 재선거에 대해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일각에선 문제가 불거진 특정 지역에 한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역전승한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별개로 행정부 차원의 조치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내각을 이끌 새 국무총리 후보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20년 만에 여성 총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번 선거 서울 등지에서 패한 직후에 내놓은 총리 인선인 만큼 다양한 정치적 포석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며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지명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됩니다.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IT 전문직 기자 출신인 한 지명자는 네이버 첫 여성 CEO를 지낸 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발탁됐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청와대는 여성 안배가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인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인사 기조는 철저히 능력과 실력 중심입니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다주택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 지명자는 지난해 장관 청문회 당시 서울 잠실 아파트와 삼청동 주택 등 주택 4채를 포함해 2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야권의 공세를 받았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은 잘 알게 됐습니다. 한 지명자는 현재 실거주 중인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그런데 당초 여권에선 차기 총리 후보로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직후에 국정 운영의 속도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한성숙 지명자 발탁이 더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선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훈식, 정성호, 한성숙 3명의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 중에서 한 지명자가 발탁될 거란 관측은 많지 않았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명픽으로 꼽혔던 정원호, 하정우 후보가 낙마하면서 다소 주춤한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선 말 그대로 실세 총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선거 직후 국정 운영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신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법무부에 남아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과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 의혹 등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강 비서실장의 경우 막판까지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후임 인사 물색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는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차기 총리는 경제 등 내치에 집중하고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에 주력하는 구상이라고 했지만 야권에선 국면 전환용 인사가 아닌 책임 총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후임 총리 지명으로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도 공식화됐습니다.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일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 등 집권 2년차 구상에 맞게 후속 인적 개편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개표소 집회로 이어지면서 주말 내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과 정치권의 움직임,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이번 송파 개표소 집회가 앞선 부정선거 집회들과는 다르다고 전해드렸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네, 우선 눈에 띄게 정치적 구호들이 줄었습니다. 네.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 등 특정 정치 세력이 과거에 주도했던 부정선거 집회들과 달리 연단이나 마이크 없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움직임이 주를 이룬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현장을 찾은 전한길 씨나 정치인들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에게 현지 분위기를 전달해온 한 30대 청년, 좌우할 것 없이 많이 온 느낌이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로 확인해봐도 이번 집회 2030 비중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바로 그 2030 표심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를 가릴 정도로 변화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런데 여야에서는 이 현상을 참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친여 유튜버들이 2030 세대를 폄하하는 발언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권 스피커 김어준 씨 2030 세대 보수화에 대해서 MB 시절 국정원 심리팀이 기획했던 일종의 우경화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MB 정권 당시에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탄생한 것, 이게 발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여 유튜버 최욱 씨도 전두환식 탱크를 언급했는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네, 장동혁 대표 연일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거취 언급 대신에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거취 문제와 연결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당대표 연임용 이슈로 키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그동안 부정선거론과 거리를 두지 않은 점 역시 부정선거론자 손들어주냐 이런 민주당 공세에 빌미만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보죠. 오늘 후임 총리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2기 체제 전환에 시동이 걸렸는데 김민석 총리 다음 행보도 분명해졌죠? 예, 김 총리 후임 지명이 되자마자 차기 당권 도전 의사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민주당 혁신 요구로 규정하면서 당정 일체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점 등을 겨냥한 것으로 친명 리더십을 강조한 겁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김민석 총리의 후임을 발표하는 것 자체로도 큰 정치적 메시지다.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예,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이 확실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주자로 김민석 총리를 내세우는 건 역시 대통령 의중이 담긴 전략적 카드라는 겁니다. 차기 당대표 2년 뒤에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 이기느냐,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물론 여권 내 차기 주자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전당대회 친명, 친청 전면전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대형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사다리차에 올라 작업하던 인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택시가 주유소로 돌진해 2명이 숨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4층 상가 건물 외벽에 가로 세로 10m짜리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경북 구미시에서 이 현수막을 철거하던 70대 작업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데 펑 걸어서 괜찮겠지 하면 공사도 먼저 와서 또 달았고. 고소작업차 지지대가 설치된 곳은 이 하수관로 맨홀 바로 위였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 지지대를 내렸다가 하중을 이기지 못해 그대로 주저앉는 겁니다. 여기가 하수구라, 하수구에 뻐끔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런 데다가 그렇게 하고 푹 빠진 게 그게 맹월이더라고. 경찰은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는 물론 하수관로 부실 공사 가능성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찌그러진 택시에서 탑승자를 빼냅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가 주유소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기사와 40대 승객이 숨졌습니다. 돌진 직전 전신주를 들이받아 1대 300여 세대가 정전됐고 5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은 물론 차량 결함 가능성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철거되지 못한 현수막들 곳곳에 많이 보이죠.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수십만 장의 현수막은 매번 골칫거리입니다. 이제는 재활용도 어려운 쓰레기로 전락했는데 대안은 없는지 이상배 기자입니다. 대형 수거봉투마다 폐기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버려지는 현수막들입니다. 너무 많은 현수막이 내걸린 탓에 철거 유예 기간을 둔 곳도 있습니다. 원래 정당에서 자진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주부터 민원 들어온 지역. 이런데도 지자체들이 먼저 현수막 제거에 나서는 이유는 쏟아지는 민원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현수막은 한 정당에서 읍면동별로 2개 이하만 걸도록 하는 등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외벽 현수막의 경우 크기나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빌딩 전면을 덮는 초대형 현수막 경쟁도 펼쳐집니다. 문제는 현수막이 난립할수록 안전 문제도 커진다는 겁니다. 지난달 8일 강원도 원주에서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가설 파이프 구조물이 강풍에 크게 휘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지난 4월 경기도 포천에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이 현수막 고정줄에 목이 걸려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선거 후엔 폐현수막 처리 문제도 남습니다.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비용도 소각보다 비쌉니다. 명함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목을 매다 보니까 많은 현수막들이 붙어서 오히려 많은 문제를 발생.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공공기관도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 선거용 현수막을 대체하기엔 수량도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 천으로 된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1,700톤. 현수막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홍보 수단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급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노동의 접수 사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심판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직원들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판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에 이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5일 회의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전국 금속노조는 현대차 각 공장과 대리점 등에서 생산 지원과 경비, 보안, 판매, 급식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1,600여 명의 단체 교섭을 현대차가 거부하자 울산진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습니다.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른 겁니다. 지난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약 2달 만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시정 신청 등의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7% 늘어난 14,500여 건에 달합니다.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 갈등의 조짐이 확대된 건 그건 분명한 거고 사용자성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노동위에 요청을 하는. 반도체 부문에서 시작된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동위 접수 사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위의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판단에 불복한 행정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오늘도 숨가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국내 게임업체 대표들을 만났고 오후엔 프로야구 시구자로도 나섰습니다. 지금은 지난해 치맥 회동이 열렸던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나라 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 기자, 회동이 시작됐나요? 네, 현재 이곳 삼성동 깐부치킨에서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의 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젠슨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을 함께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제2의 깐부회동 소식에 식당 주변은 많은 인파로 몰려들었는데요. 경찰은 통제선을 설치하고 인파 관리에 나섰습니다. 오늘 만남은 지난번 1차 회동과 같은 좌석에서 진행 중인데요. 참석자들은 치킨에 맥주를 즐기며 건배를 외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는 정재현 SK텔레콤 사장과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SK의 반도체, AI 핵심 인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관련 SK 수장들이 모두 모인 만큼 단순 친목을 넘어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최 회장과 젠슨왕의 만남은 그제 홍대 삼겹살집 형님회동 이후 이틀 만입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첫 만남 이후 7개월 만에 7번째 만남으로 엔비디아와 SK의 밀착 행보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 젠슨 왕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요? 네, 젠슨 왕은 오늘도 서울 곳곳으로 가며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점심에는 서울 을지로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평양냉면을 비공개로 함께했습니다. 이후 신논현역 인근 PC방을 찾아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를 각각 만났습니다. 게임과 AI PC, 그래픽카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서울 잠실구장으로 이동해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구자로 나선 젠슨 왕은 엔비디아 창립 연도인 1993년을 의미하는 93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시타자는 두산 창립 연도인 1896년을 뜻하는 96번 유니폼을 입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젠슨 왕이 던진 공은 높게 떠올랐고 박 회장은 볼을 피한 뒤 헛스윙을 했습니다. 시구를 마친 젠슨 왕은 빈 볼은 아니었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If you look at the person, the ball will hit that person. And so I was looking at the chairman, and I should not be looking at you. I should be looking at the catcher. 이후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고 3회가 끝난 뒤 인기 애니메이션 음악 골든이 나오자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젠슨 왕은 방한 마지막 날인 내일 서울대 공대를 찾아 학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LG전자 본사,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경기도 성남 네이버 1784 사옥 방문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서 또다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지도 궁금한데요. 또 젠슨왕이 한국에 가져왔다고 말한 4가지 새로운 사업 기회란 뭔지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젠슨왕이 최태원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개인적 친분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만남에는 최태원 회장뿐 아니라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와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등이 주요 임원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젠슨왕이 왜 SK를 중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핵심 공급 파트너입니다. 여기에 SK텔레콤은 AI 데이터 센터와 AI 서비스 인프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자리는 최태원 회장과의 친분을 넘어 메모리와 AI 인프라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나온 말이 바로 한국에 가져왔다는 4가지 새로운 사업 기회입니다. 그 4가지 새로운 사업 기회라는 게 뭐죠? 네, 먼저 지난 형님 회동 당시 젠슨왕이 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My big gift is I brought 4 new businesses to Korea. Vera Rubin, Vera, RTX Spark, and our Jetson. Korea is going to be very, very busy. 네, 젠슨왕이 언급한 차세대 AI 가속기 플랫폼인 베라 루빈, 이를 함께 구동하는 베라 CPU, AI PC 라인업인 RTX 스파크, 그리고 로봇 피지컬 AI용 제슨 토르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AI를 데이터 센터와 PC, 로봇과 산업 현장까지 넓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AI 데이터 센터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직접 연결되는 분야죠? 네, 그렇습니다. 베라 루빈과 베라 CPU는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하고 돌리는 서버 시장을 겨냥한 플랫폼입니다. 이 시장이 커질수록 HBM 수요도 같이 늘어납니다. SK하이닉스는 공급망 내 지위를 계속 지켜야 하고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과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역량을 앞세워 공급망 진입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면 AI PC와 피지컬 AI는 어떤 기업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RTX 스파크는 AI를 데이터 센터 안에만 가두지 않고 개인용 PC와 기업 현장으로 내려보내는 흐름입니다. AI PC 시장이 커지면 메모리와 저장 장치, 디스플레이, 완제품을 만드는 국내 전자부품 기업에도 기회가 생깁니다. 제슨 토르는 로봇과 자율주행차처럼 현실에서 움직이는 기계에 AI를 얻는 플랫폼입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LG의 AI 가전과 제조 AI, 두산의 로봇 사업이 맞닿는 지점입니다. 혹시 네이버 같은 클라우드 기업도 관련이 있나요? 네, 네이버는 클라우드와 소버린 AI, 즉 한국형 AI 인프라를 키워야 하는 기업입니다. 대규모 GPU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하면 GPU 확보뿐 아니라 기술 검증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밋빛 전망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이 대만과의 경쟁도 만만치가 않죠? 네, 맞습니다. 대만은 이미 TSMC와 폭스콘, 퀀타 등을 통해 엔비디아의 생산과 패키징, AI 서버 생태계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이 HBM 공급자에만 머물면 고부가 영역은 미국과 대만이 가져가고 한국은 부품 납품자 역할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번 4가지 선물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어떤 자리를 잡는지가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주말 한때 1,56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정부는 투기성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강동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최근 환율 급등 과정에 투기성 거래가 있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후 관계기관과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은 용인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일요일 오후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건 실제 환율이 위기 수준까지 뛰었기 때문입니다. 주말 새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61.5원까지 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환율 상승에는 강한 달러 흐름과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 달러 수요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일부 투기성 거래가 쏠림을 키웠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환율 상승을 노리고 수입 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 대금 수령을 늦추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강달러고 그다음에 우리 원화가 약세면은 이제 그 결제를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주고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정부는 외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추가 안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휴일인 오늘 한강을 헤엄쳐 건너고 자전거와 달리기를 이어가는 이색 3종 경기가 열렸습니다. 순위와 기록을 경쟁하는 시합이 아닌 저마다의 보폭으로 완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 현장을 차순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시민들이 한강으로 뛰어듭니다. 주황색 부표를 몸에 매달고 한강 남단에서 북단까지 1km를 헤엄칩니다. 생각보다 물이 차갑지 않아서 다행이었고요. 유속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괜찮았고. 수영을 마친 참가자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수영과 자전거, 달리기까지 철인 3종 경기 종목을 모두 소화하지만 참가자 얼굴엔 체력의 한계와 도전하는 비장함 대신 여유가 넘칩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탄 남녀노소 모두 경쟁 대신 서로 속도를 맞춰 앞으로 나아갑니다. 서울시가 주관한 쉬엄쉬엄 3종 축제 마지막 코스는 강변 달리기. 숨이 차고 땀으로 흥건해져도 표정만은 즐겁습니다. 아무래도 기록에 이런 쫓김이 없으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종목을 합친 코스 길이는 최대 31km. 만만찮은 거리이지만 참가자들의 유일한 목표는 완주입니다. 기록과 상관없이 끝까지 코스를 마친 참가자에게는 이 완주 메달이 주어집니다. 시간 재고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벼운 마음으로 페이스 잘 조절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가자들은 속도와 경쟁이 지배하는 도심에서 저마다의 보폭으로도 행복할 수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재난 현장마다 가장 먼저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네 발의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119 구조견인데요. 6년 넘게 일해온 소방 구조견이 동료들의 박수 속에 무거운 작업복을 벗고 평범한 반려견으로 돌아가는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를 헤집고 다니던 구조견이 무언가를 포착한 듯 지저댑니다. 가파른 산길도 무너져 내린 토사더미도 거리낌 없이 누비는 네 발의 소방관 태공입니다. 산악과 재난 1급 자격증을 모두 따낸 태공이는 2019년 현장에 첫 발을 뗐습니다. 이후 재난 현장만 총 274차례 출동해 실종자 18명을 찾아냈습니다. 2022년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때도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때도 태공이는 현장을 지켰습니다. 아차하게 되면은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던,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수색도 굉장히 엄청 넓은 지역이거든요. 올해로 9살인 태공이는 6년 5개월 동안의 구조견 활동을 마치고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갑니다. 동고동락했던 경기북부 소방본부 동료들은 꽃다발과 함께 태공이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평생 사료권을 선물했습니다. 내가 울지 마. 우는 것 같아.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119 구조견은 모두 41마리. 태공이처럼 은퇴한 소방견도 22마리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들 은퇴견을 위한 병원비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수술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란 전쟁이 오늘로 어느덧 100일째를 맞았는데 종전 협상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이란 핵에 이어 동결 자산 문제가 종전 협상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섬광이 번쩍이더니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6일 이란의 자폭형 공격 드론 6기를 격추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도 걸프국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7발을 발사했습니다. 전쟁이 어느덧 100일째를 맞았지만 미국과 이란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공격만 주고받았습니다. 이르면 주말 안에 타결이 가능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번에도 빗나갔습니다. We're at a point we're going to come out of Iran very quickly and it's going to be very strong, one way or the other, whether it's a piece of paper or the very tough way. 이란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의 간극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동결 자산 문제는 새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동결한 240억 달러, 우리 돈 약 37조 4천억 원을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علامت این است که ترامپ اگر واقعا مذاکره را جدی گرفته 24 میلیارد دلار برای آمریکا. 반면 미국은 이란이 핵포기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전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이란 자산을 걸프 동맹국들의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6일 이란 최고 지도자의 친서를 전달하며 물밑 중재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월드컵 축구대표팀 비자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선수들의 입국은 허용하면서도 일부 대표팀 관계자들의 비자는 거부한 건데 이란은 미국이 개최국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훈련을 마친 이란 축구대표팀이 베이스 캠프가 마련된 멕시코 티후아나로 향합니다. ما به خاطر اونا هم شده که میریم اونجا بهترین نتایج رو بگیریم و برای خوشحالی اونا و خوشحالی مردم کشورمون به خاطر این پرچم هم شده بجنگیم و بهترین نتایج رو کسب کنیم. 그런데 뉴질랜드와의 첫 경기를 열흘 앞두고 미국과의 비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미국이 선수단의 입국은 허용했지만 축구연맹 사무총장과 선수단 단장 등 대표팀 관계자 10여 명의 비자 발급은 거부한 겁니다. نگران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را نسبت به عدم صدور ویزا برای برخی از اعضای کادر تیم ملی و همراهان رسمی تیم 이란 축구연맹은 정치적 결정이자 개최국 의무 위반이라며 피파에 정식 제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측은 일부 관계자가 허위 진술로 비자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Would be some of the other people that we want to bring with them, some of whom have ties to the IRGC. We may not be able to let them in, but not the. 비자를 받지 못한 관계자들은 멕시코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각각 조 2위 안에 들 경우 다음 달 32강 토너먼트에서 맞대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멕시코 과달라라에 입성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 팬 800명이 보는 앞에서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실전을 앞둔 긴장감이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가까웠는데요. 주장 손흥민의 인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현지에서 이다솜 기자입니다. 주장 손흥민을 필두로 선수들이 달리기를 시작하자 관중석에서 함성이 쏟아집니다. 피파가 초청한 800명의 팬이 참석한 과달라하라에서의 첫 훈련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손흥민은 후배들과 흥겨운 세리머니로 훈련장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TV에서 보던 선수들을 눈앞에서 보게 된 어린 팬들에게는 꿈만 같은 순간입니다. Pues sus jugadores se me hacen muy buenos como son Lee Kang-lee o Kim Min-jae. 10대 10 미니게임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미니 골대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 맞대결을 펼치는 만큼 홍명보호를 향한 현지 언론의 관심은 아주 높았습니다. Que van a ver semejante cantidad de aficionados mexicanos presenciando un entrenamiento, una conferencia o eventos que vaya a tener Corea aquí, van a ver que siempre va a haber gente mexicana apoyándolos. 멕시코 현지의 뜨거운 관심 속 첫 훈련이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공개 전술 훈련 돌입으로 막판 완성도 높이기에 돌입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TV조선 아침 뉴스 퍼레이드에 AI 리포터가 첫 선을 보입니다. 사람의 모양만 흉내낸 아바타가 아니라 아이템 선정부터 대본 작성까지 AI가 맡아서 하는 국내 주요 언론사 중 최초의 시도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TV조선 AI 리포터 아이온이 가상 공간에서 뉴스를 소개합니다. 이번 주 한국에 오기 전에 대만에서 먼저 우리 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TV조선의 수많은 콘텐츠를 학습한 뒤 TV조선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의 이미지를 AI가 직접 생성해냈습니다. AI와 항상 켜져 있는 뉴스라는 뜻에 온을 붙여 아이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예전에 제공했던 AI 앵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AI 앵커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앞으로 아이온은 AI와 로봇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최첨단 기술 발전과 산업계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이템 선정부터 대본 작성, 영상 제작까지 기본적으로 모두 AI가 담당하면서도 최종적인 내용은 사람이 검수해 혹시라도 있을 오류를 막습니다. 또한 챗 GPT와 클로드, 제미나이 등 3가지 AI 모델이 각각 내놓는 오늘의 증시 전망도 소개해 어떤 AI가 더 정확한지 비교하는 색다른 재미도 선사합니다. 뉴스를 진행하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뉴스 진행은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로 신뢰받는 앵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V조선의 첫 AI 리포터 아이온은 매일 아침 7시 40분 방송되는 뉴스 퍼레이드에서 내일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휴일인 오늘 종일 우중충한 하늘 아래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그래도 한강에서 수영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여름이 오긴 왔나 봅니다.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그칠 텐데요.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원과 충북, 영남 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적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더위는 잠시 주춤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을 비롯한 곳곳이 17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5도, 부산 24도로 평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7일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